부동산에서 주택 건설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쪽으로 투자 재원을 몰고 가야 되는데 그걸 중국이 차라리 우리나라보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엄청난 그런 반발을 불러오고는 있지만 그게 더 맞는 정책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이현우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와 아주 가깝게 인접하고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나라, 또 그러면서 미국과 장을 겨룬다고까지 하는 G2라고 하는 중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지난 2월에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이 매우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피크 차이나일 수 있고 앞으로 일본화 위기를 겪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마치 일본이 1990년 부동산 버블, 주식 버블이 꺼지고 난 뒤에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을 겪은 것처럼 그런 위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면 중국 경제가 스물스물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반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는 아주 최근에 그 월드뱅크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글로벌 이코노믹 프로스펙스에 나와 있는 중국 관련된 그러한 기사 그리고 중국 관련된 그런 자료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왕이면 가능하면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글로벌 이코노믹 프로스펙스는 세계은행이 1월에 한번 발표하고 6월에 한번 발표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하면서 나름대로 전망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세계 경제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보고서이죠. 물론 중간에 다시 한 두 번 더 개정판도 내긴 합니다만 일단 1월 달과 6월 달 나오는 그러한 글로벌 이코노믹 프로스펙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경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되었어요. 그래도 뭐 평균적인 그동안 뭐 지난 한 수십 년 동안의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연초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경제 상황이 좀 전반적으로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여기 한번 구체적으로 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올해 세계 GDP가 2.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연초에는 2.4% 성장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0.2%포인트 정도 더 높아진 거잖아요. 그럼 그 정도면 굉장히 기대보다 더 뭔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이 전 세계 GDP의 24%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국이 연초에는 그 경제 성장률이 올해 한 1.6% 정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굉장히 좋다는 말을 많이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느냐면 2.5% 정도 성장할 것 같다. 사실 지난해에도 2.5% 성장했는데 올해도 지난해 정도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금리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실물 지표도 좋고 뭐 주식시장도 뭐 헐헐 날아가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인데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당초 연초에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이 하나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중국이에요. 중국이 전 세계 GDP의 한 18% 정도 차지한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연초에 중국이 올해 성장하는 것을 한 4.5% 정도로 봤어요. 이 월드뱅크가 세계은행이. 그런데 이게 4.8% 정도 성장할 다시 말씀드리면 연초 예상보다 한 0.3%포인트 더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전 세계의 G2, 그러니까 미국은 엄청나게 좋아지고 이게 0.9%포인트 연초 대비 더 많이, 그러니까 연초에 예상한 것보다 더 높게 경제 성장을 할 거라고 보는 거고 또 중국도 연초 예상보다 한 0.3%포인트 경제 성장을 더 많이 할 거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보다 특히 이 두 나라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을 보면 이것도 같은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요. 2024년이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이 막대 그래프인데 여기 보시면 전 세계 GDP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한 2.6% 성장할 거라고 했잖아요. 2.6% 정도 성장하는데 그 중에서 기여하는 나라를 보면 여기 보시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Emerging Market Economy다. 이게 그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 국가들이 기여하는 부분이 한 이 정도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게 한 올해 한 0.9% 정도는 신흥 국가들이 기여할 것이라는 거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있잖아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중국이에요. 중국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단일 국가로서 중국이 전 세계 GDP에서 기여하는 그러한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되느냐. 자, 이번에는 그 같은 그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있는 또 다른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세계 경제 성장률에 어느 나라가 또는 어떤 지역이 얼마나 기여하느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거는 2010년부터 19년까지의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 속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이제 중국이 기여하는 부분이고 맨 밑에 이제 짙은 파란색이 미국이 기여하는 부분이고요. 맨 위에 있는 거 보라색은 이제 중국을 제외한 다른 이머징 국가들이 기여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왼쪽에 두 번째 있는 그 막대를 보면 여기 올해 2024년에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 기여할 거냐는 건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게 뭐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이 한 0.9%.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6% 성장할 거라고 지금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2.6% 중에 0.9%는 중국이 기여할 것이다. 이 정도 얼마나 크냐 하면 이 맨 위에 있는 보라색이 0.9%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모든 소위 신흥 국가들이 경제 성장하는 걸 다 합해도 0.9% 정도 전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데 중국 혼자 0.9% 성장을 기여할 거다. 또 미국이 맨 밑에 보시면 미국인데 미국이 0.6% 기여할 거다. 굉장히 많이 기여할 거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빠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제가 당초 기대한 것보다는 상당히 빠른 그런 경제 성장을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 그 같은 자료입니다. 중국이 분기별로 경제 성장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 그 파란색 막대는 뭐냐면 이게 분기별로 그러니까 지난 분기,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는데 이게 무려 1.6% 성장했다는 거예요. 왼쪽 기준으로 보면 1.6% 성장했고 그리고 연간으로 하면 무려 이게 5.3% 성장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장률이 굉장히 양호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속에 들여다보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소매 판매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GDP에 보면 이제 소비가 있고 그리고 투자가 있고 정부 지출이 있고 순수출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 소비 쪽에서 보면 결국 소매 판매를 얼마나 하느냐를 보면 소비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면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2015년부터 19년까지 이제 평균선인데 그거보다는 여기 보면 최근에 보면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시면 이 소매 판매 증가율인데 이것이 보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꾸 감소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의 소비가 지금 상당히 위축되었다, 침체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위축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실제 보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지난해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100 밑으로 떨어졌어요. 100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게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 경제가 살아날 것 같지 않네. 뭐 이렇게 소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소비를 덜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계속 이게 90 언저리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90보다 약간 지금 안 된 수준에 와 있다는 얘기고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소비가 살아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중국의 경우에 우리나라 비슷하게 한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1년 한 중반까지 집값이 일선 도시의 경우에 뭐 베이징이라든가 샹하이라든가 이런 제일 대도시의 경우에 한 3배 정도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중국의 경우에 이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사회 양극화도 너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정부가
이 3기 집권을 하면서 이 집값을 좀 안정화시켜야겠다, 때려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부동산 개발회사라든가 건설회사에 대한 자금원을 상당 부분 굉장히 긴축적으로 제약을 했어요. 뭐 그래서 뭐 쓰리 레드라인 뭐 정책 해가지고 뭐 세계 뭐 붉은 선 정책 뭐 이렇게 한국말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정책을 쓰면서 뭐 이러이러한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무 방만하게 돈을 빌릴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썼어요. 소비자 신뢰 지수로 봐도 그렇고 소매 판매 증가율로도 봐도 그렇고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이 소비자들이 현재 주머니가 든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것은 무엇보다도 주택 가격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의 경우에 우리나라 비슷하게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1년 중반까지 집값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어요. 그래서 중국 일선 도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대도시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중국의 베이징이라든가 샹하이라든가 셴진이라든가 이런 도시들의 경우에는 집값이 한 3배 이렇게 올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사회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당 정부가 특히 시진핑 3기 집권을 하면서 이거 2020년 이제 코로나 상황이 막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집값 잡기에 이제 돌입을 했거든요. 소위 얘기하는 공동 부유론 해가지고 더 이상 사회 양극화를 그대로 둘 수 없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시장에서 지나치게 개발회사라든가 아니면은 이러한 건설회사들이 돈을 막 무작위로 돈을 막 너무 지나치게 차입해가지고 뭐 집을 막 너무 많이 과대 공급을 하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면서 뭐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집을 사고 그게 뭐 서로 뻥튀기를 하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한 가운데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부동산 억제 정책을 이제 여러 가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그런 정책을 쓰면서 집값이 21년 이제 중반 이후부터 막 급격하게 막 떨어져요. 그렇게 막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뭐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집값이 떨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이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소위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데 내가 부채를 많이 일으켜서 그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갖고 있는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데 내가 이제 그 앞으로 갚아야 될 그런 부채는 상대적으로 이제 더 많아진 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가 위축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난 다음에도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돈을 이제 쓰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지표도 이게 보시면 이게 같은 세계은행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 주택 판매 량의 어떤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주택 판매량이 계속해서 이게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전년 대비로 이게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2022년 중반부터 계속 감소하고 잠깐 이게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이게 다시 계속 감소해서 올해도 이게 전년 대비로 계속해서 감소했는데 전년 대비로 볼 때 이게 지금 마이너스 한 20%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게 계속 지금 경기가 나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주택 시장 이것이 계속 마이너스 상태다. 실제 보면 주택 건설 투자도 보면 여기 보시면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투자하면 크게 보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는 이 기업들이 하는 설비 투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정부가 하는 뭐 인프라 투자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이 주택 건설 투자인데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이 건설 이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주택 건설 투자, 주택 투자, 그러니까 집 짓는 그러한 투자는 이 계속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이것이 더 마이너스 밑으로 더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 2024년 4월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리 그 주택 건설 투자는 무려 마이너스 8.6%예요. 전년 대비 굉장히 마이너스 상태다. 근데 여기 보시면 총 투자는 여기 짙은 파란색인데 약간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맨 위에 있는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투자, 제조업 부분의 투자는 주로 설비 투자라든가 R&D 투자인데 그것이 살아나서 좀 그렇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진핑 정부는 지금 이게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어떻게든 이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많이 하게 해서 그래서 자본 확충하고 또 기술 개발을 더 빠른 속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 현 상황을 타개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어떤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또 한 가지 뭐 주택 분야 은행 대출도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네요. 주택 이외의 분야의 그러한 은행 대출은 그래도 비교적 비슷한 수준에 유지하는데 주택 분야 대출은 계속 감소한다. 다시 말하면 계속 말씀드리면 주택 시장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상황이 나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전체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GDP 속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소비 수요가 있고 투자 수요가 있고 그리고 정부 지출 수요가 있고 마지막에 순수출 수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비 수요는 계속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가지 지표로 말씀드렸고 투자 수요도 그 속에서 보면 이게 제조업 분야에서 주로 설비 투자라든가 아니면 R&D 투자가 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소위 건설 투자 그 중에서도 주택 건설 투자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마이너스를 계속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순수출인데 결국은 이게 보면 중국의 수출이 그리 녹록치 않다. 최근에 와서 수출이 많이 증가하고는 있어요. 그게 이제 얼마나 계속될 거냐인데 중국이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보면 미국에서 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의 비중이 보면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23년까지의 기록인데요. 이거 보시면 이 중국이 보면 여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2020년부터 23년까지인데 이게 엄청나게 마이너스고 그전에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특히 최근에 와서 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 다시 말하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대체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현재 중국이 놓여 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중국이 정부가 계속 그러면 부양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GDP에서 소비 살아나지 않고 있고 투자도 이게 그 속에 있는 주택건설 투자가 계속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소위 기업이 하는 그러한 설비 투자라든가 R&D 투자로 이제 견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건설 투자, 주택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수출도 지금 잠깐 반짝은 하고 있긴 한데 미국으로의 그 어떤 수출이 이게 계속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넘어서 기술 전쟁, 패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나기 어려울 거다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양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건데 이게 이제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같은 세계 경제 전망 그 보고서에서 보시면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중국의 경우에 여기 보시면 여기 포함된 국가들 중에 라오스 다음으로 높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한 중국의 경우에 지난해 83.6%예요. GDP 대비. 이게 보면 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이제 합해 놓은 것 같은데 중앙정부는 사실 이렇게 높지는 않고요. 지방정부가 굉장히 높아요. 지방정부가 높아서 전체적으로 이게 높은 상태인데 어쨌든 이 중국의 경우에 지방정부가 이제 특히 이제 문제이긴 하고요. 중앙정부도 결국은 중앙정부가 다 떠 안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부채 수준이 상당히 낮다 해도 무작정 자꾸 부채를 막 일으켜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은행이 바라볼 때 전체적인 어떤 경제 성장이 중국의 경우에 연초 전망치보다는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뭐 수출 때문에 잠깐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지 그 내수 쪽에서는 그게 지금 아직 그게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가지고 중국이 엄청나게 뭐 생산을 너무 많이 해서 과잉 생산해서 전 세계에 막 싼 물건을 막 너무 많이 팔게 되니까 뭐 미국에서도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과잉 생산 이렇게 해서 밀어내기 수출하지 마라. 유럽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아니면 뭐 또 하나 뭐죠? 페인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갑자기 우리나라에서도 거기부터 할게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아니면 테무 같은 그러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중국의 그러한 싼 물건들을 그냥 막 거의 밀어내기 하는 것처럼 막 지금 쏟아붓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에 공급을 싸게 많이 이제 과잉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게 어쩌면 중국 경제가 지금 견실하게 막 커서가 아니라 지금 소비를 살리거나 아니면 뭐 주택 경기를 살려가지고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미국과의 어떤 그 무역 전쟁, 기술 전쟁,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중국이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이 소위 제조업 분야에서의 어떤 굴기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정부가 보조금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하면서 과잉 생산까지도 막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로 수출도 어쨌든 싸게 많이 막 공급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경기가 반짝 살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요. 저기 보시면 이 그림 예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게 세계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자료를 이용해서 제가 그림을 그린 건데요. 이거 보면 중국이 한 2005년, 6년, 7년 그때 고점 찍은 다음에 얘가 경제 성장률 그때는 한 14%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었다가 이게 그때부터 막 떨어지고 있어요. 2010년에서 10% 정도 수준까지 갔다가 그 뒤에 경제 성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한 2010년, 한 10년 남짓 되는 기간 동안에 이제 5%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간 경제 성장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실제 중국의 뭐 잠재 성장률이 뭐 한 5% 정도 수준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이게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IMF에서 전망하고 있는 그러한 중국의 향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같이 과거치와 함께 이렇게 그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IMF가 전망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해 23년에 5.2% 성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한 4.6% 정도 성장할 거다. 여기 전망을 하고 있고, 근데 이거보다 뭐 지금 월드뱅크는 약간 좀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것이 계속 떨어져서 2028년 정도 되면 한 3.4% 수준까지 떨어질 거다. 그 이후에는 그럼 더 높아질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계속 더 떨어질 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2년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지금 계속 빨간 점선은 제가 그린 겁니다만 이게 계속 추락할 것이다. 그래서 2030년 정도 수준가 그 정도 되면 이게 2%대로 떨어지고 40년 되면 1% 수준까지 계속 떨어질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인구 고령화예요. 사실은 중국 경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보면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지만 그 다음 또 빨리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중국도 지금 합계 출산율이 1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1명 약간 높거나 뭐 이 정도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차지하는 비중이 한 14% 정도라 14% 정도로 OECD 평균보다 좀 낮은 수준이지만 굉장히 빠르게 이게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미 총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그 속에 있는 그 인구 구성비도 들여다보면 15세부터 64세까지의 그 생산 연령 인구 비중도 지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거고 또 뿐만 아니라 미국하고의 본격적인 패권 경쟁을 하면서 앞으로 뭐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도 예년처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할 거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지난해 2023년도에 외국인 직접 투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막대죠. 이거 보시면 이것은 지난해 2022년이나 아니면 2020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감소했잖아요. 큰 폭으로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감소한 폭이 이게 보면 이게 2023년도에 이게 지금 얼마였냐면 한 427억 달러어치 정도 됐고요. 그 전해는 1,900억 달러 정도 됐고 그 전에는 한 3,400억 달러 정도 외국인 직접 투자가 들어왔는데 이게 뭐 한 1, 2년 사이에 이게 얼마나 빠르게 이게 감소했는지 보세요. 자, 최근에 와서 뭐 다시 또 외국인 직접 투자가 뭐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전처럼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뭐 회복이 돼도 제가 볼 때는 뭐 지난해보다 약간 높지만 높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무역 환경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경제 관련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정부 주도형 그러한 어떤 시스템으로의 전환하는 것을 볼 때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비즈니스 하는 것이 이렇게 녹록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발을 빼고 있고 미국도 발을 빼고 있고 유럽 국가들도 다 지금 발을 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러한 전망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건설 투자가 그래도 좀 살아나면 단기적으로 더 살아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투자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진핑 정부는 이렇게 건설 투자를 이용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쉽게 경제가 반등하지 않을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아까도 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중국의 자료입니다. 전국 부동산 기상지수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올해 들어서 더 크게 이게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데 내수 경제가 뭐 살고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내수 경기는 살지 않고 있다. 내수하면 대표적인 것이 민간 투자하고 그리고
이 소비인데 소비에서 결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 이게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다 주저앉고 있는데 뭐 실업률도 전혀 뭐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도대체 소비가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데 투자, 소위 얘기한 기업들의 투자는 정부 보조금도 많이 주고 해서 막 커지고 하니까 이게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으니까 전 세계로 이렇게 뭐 밀어내기 수출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잠깐 경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게 살아나지 못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또 다른 걸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여기 소비자 물가 지수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년 대비, 전년 동월 대비고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전월 대비예요. 전월 대비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이나 아니면 파란색 보면 지난해에는 이 2023년 4월부터 나와 있는 그림인데 거의 0% 수준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올해 들어서 이게 보면 2월 달에 약간 플러스를 살짝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 보면 뭐 3월, 4월 이게 보면 이게 마이너스로 갔거나 이게 보면 전월 대비로 보면 마이너스로 1.0 지난 3월 그리고 또 4월은 0.1%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거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볼 때 이게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더더군다나 이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 디플레이션이 정말 완연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 그림은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있는 파란색이 전년 동기 대비로 나타나고 있는 거여서 지난 해 4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4월까지 보면 이게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계속 지금 마이너스 지금 이거 올해만 해도 지금 마이너스 2.5, 2.7,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이 정도면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거든요. 결국 생산자 물가 수준이 낮으니까 이게 왜 낮겠어요? 과잉 생산해서 팔려나가지 않으니까 이게 낮은 거죠. 단순하게 무슨 뭐 생산비가 특별히 낮아질 이유가 무슨 뭐 원자재 가격이 낮아서 그렇겠어요. 그게 아니라 팔려나가지 않으니까 수요가 없어서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또 이거 인건비 자체도 충분히 고용이 안 되니까 이게 또 더 낮아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거의 0%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생산자 물가 수준은 마이너스 2.5%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완연한 디플레이션인데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냐. 어떻게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GDP만 혼자 막 5% 수준에서 계속 날아갈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어떠한 역사적 경험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 경제학적인 이론에서도 볼 때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물가 수준은 낮은 것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잠깐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 경제가 이렇게 쉽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나지는 못할 거다. 도리어 이게 뭐 일부에서는 특히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크게 증가했다 해가지고 뭐 지난해 뭐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은 첵각거리는 뭐 시한폭탄이라든가 아니면 프랑스의 뭐 유력 주간지 뭐 루푸앙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중국이 폭발 직전에 압력솥과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당장 뭐 터진다 뭐 이런 걱정까지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당장 터질 것 같지는 않아요. 터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경제 성장률이 예전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복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제로에 가깝고 도리어 이것이 계속 하향 추세로 계속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뭐 미국을 따라잡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이렇게 부동산 경기를 억지로 계속 누르고 그리고 또 그래서 부동산 건설 특히 주택 건설 투자를 계속 억제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그래서 더 힘든 그러한 경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부동산 경기를 자꾸 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부동산에서 주택 건설을 많이 한다고 그게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중국처럼 그게 아니라 기업들이 하는 투자를 더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설비 투자고 R&D 투자고 그쪽으로 투자 재원을 몰고 가야 되는데 그걸 중국이 차라리 우리나라보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너희들 너무 많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밀어내기 수출하고 뭐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난 그런 반발을 불러오고는 있지만 그게 더 맞는 정책이 아닌가. 당장 경기 살린다고 해가지고 막 중국도 그게 왜 불가능하겠어요. 그냥 뭐 건설 경기 막 부양하는 정책을 쓰면
당장 살아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것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국을 찬양해서가 아니라 저는 중국 경제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은 그런 댓글, 그래서 여러분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